엄마와 이렇게 좀 자기가 닮았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실 때 있으세요? 그 딸들이 이렇게 엄마하고 이렇게 아무래도 시간을 많이 공유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이건 되게 자연스러운 케이스지만 엄마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딸들을 아바타하는 시도들을 이제 하기도 해요. 어떻게 아바타 시키냐면, 너의 꿈은 나의 꿈. 반대로 말하면 나의 꿈이 너에게서 이루어지길 바래.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꿈이 변호사가 되는 거였는데 엄마가 여자가 변호사가 되는 걸 너무 싫어했대요. 여자는 선생이 최고다. 초등학교 선생이 최고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엄마가 원하는 과를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법정 드라마 같은 거 나오면 막 너무 막 애리고 막 마음 아프고, 그래서 물론 지금 직업도 좋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법조인이 되고 싶은 이제 꿈을 이제 못 이룬 거에 대한 좀 그게 좀 남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답답한 게 있으니까 뭔가 좀 터트리고 싶으셨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오지 여행 있죠. 뭐 아프리카랄지만 이제 오지 여행을 이제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1년 정도 이제 그 여행을 가겠다라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내 아바타를 이 반경 이 다른 국가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지금 로스쿨을 보내줄게. 아, 진짜? 그러니까 로스쿨 가. 아프리카 가지 말고. 그때 딱 그 딸이 내가 아바타구나. 이 느낌이 그때 딱 들면서 엄마, 나는 로스쿨을 영원히 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는 지금 아프리카로 갈 거야. 그래서 1년을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바타를 멈췄고, 그러니까 그때 엄마가 약간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대단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음식 취향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도 내가 먹는 방식으로 먹기를 권유하는 아주 일상에서 묘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엄마랑 함흥냉면을 먹으러 가면 30년 동안 마음이 힘든데, 이유는 자기는 냉면에 절대로 식초를 넣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함흥냉면이란 자고로 겨자와 식초의 비율이 맛의 승패를 좌우하므로 반드시 식초와 겨자를 일정 비율로 넣어 먹어야만 하느니라. 그것이 우리가 함흥냉면집에 가는 이유요, 목적이니 너의 혀는 맛을 모르는구나. 이 비루한 혀여. 장금이야 뭐야. 항상 엄마 나는 식초 안 먹어 하면 이와 같은 메시지를 계속 받고, 자기가 안 넣고 먹으면 엄마가 확 넣거나, 화장실 가면 넣거나. 너무 싫지. 30년이 넘으니까 냉면을 먹을 때 화가 불냉면이 아닌데 불냉면이 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진짜. 근데 엄마들이 이렇게 하는 의도는 나쁘지 않아요. 의도 자체는 딸이 안전하게 원한 거죠. 엄마가 경험했던 세상은 엄마의 경험치에서 그냥 있으면 안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최고의 것을 가질 수도 없었죠, 엄마의 시대에는. 그래서 내 딸만큼은 내가 가장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안전하게 무사히 잘 안착하고 최고의 맛의 냉면을 먹고 최고의 변호사가 되지 않고 초등학교 선생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이제 바라면서 가장 안전하고 풍족하게 살기를 엄마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정원에 딸을 가두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엄마의 의도는 이제 전혀 나쁘지 않은 것이지만, 이런 식이 이제 반복되면 딸들의 정서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겉으로는 이제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죠. 또 엄마 말대로 가이드를 잘 받으면 또 잘 되거든요. 잘 되는데, 그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정말 이제 막 교수도 되고 막 되게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성들이 되게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제 이 나이가 됐는데도 엄마의 눈동자가 뒤에 붙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어떤 스카프를 딱 집으면 그걸 살려고 이런 소리가 뒤에서 들리는 거, 항상 울리는 어떠한 소리가 자기를 따라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딸들의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정말 엄마가
정말로 너무나 강력하게 이런 아바타를 요구했다고 하면 당연히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겠죠. 왜냐면 자기가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실패하고 이런 경험이 없잖아요. 낮은 자존감, 당연히 무기력해지죠. 뭐 내가 뭐 골라봤자, 원해봤자.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분노가 생기고 이 분노를 또 표출하지 못하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게 약간 슬픔으로 변해서 밑에 쫙 깔려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자기 양육을 해야지 돼요. 자기 양육이요? 자기 양육.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키워나가야 돼요. 인간은 자기 양육할 수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알아차려주고, 예를 들어 딸을 되게 아바타화한 엄마라면 자기 양육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아, 그래. 시아는 이걸 원하지 않는다고 나한테 5번 얘기했었어. 근데 왜 내가 무시하고 있을까? 아, 이게 내 못다한 꿈인가 보구나. 아, 나는 그 못다한 꿈 때문에 얼마나 슬픈 거지? 도대체 얼마나 슬프고 아쉽길래 그것을 감추고자 딸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거지? 그럼 내가 이제라도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 아, 그럼 나도 이제 평생학습 등록할까? 이런 것들이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진짜 그 동기와 이유를 알아차리고 자기가 위로해주고 자기가 자기를 이끌어주고 자기가 자기를 격려해주는 것, 이게 자기 양육이고 이게 일어나야지 돼요. 이거는 이제 가족 치료를 위한 어떤 짧은 이론서 그 책에서 이제 제가 빌려온 파트인데요. 불안 수준이 높을 때 사람들은 가족 내에서 정서적으로 반응하고 보다 더 미분화된다. 불안 수준이 감소되면 자율성은 증가한다. 일부 가족들은 만성 불안 수준을 드러낸다. 그런 가족 구성원들은 개별화보다 가족의 일치감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 만약에 엄마라고 가정했을 때 엄마의 불안 수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불안해. 딸이 내 눈앞에 없는 것도 불안해. 내 눈앞에 없으면 잘못될 것 같아. 그럼 불안 수준이 굉장히 높으면 가족 내에서 더 어떤 관계를 정서적으로 반응해. 예를 들어 딸이 그냥 단순히 너무나 피곤해서 아무 말 안 하고 들어서 문을 탁 닫을 때 그것을 더욱 정서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야. 왜 그래? 엄마한테 뭐 화났어? 엄마가 아까 문자 보내서 그래? 아니라니까. 아닌 게 아닌데 막 이러면서 더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래서 더 미분화돼요. 미분화된다는 건 뭐냐면 분화된다는 게 좋은 거예요. 더 독립적이고 더 주체적이고 감정의 분리도 잘하고 존재의 분리도 잘한다는 건데 반대로 그게 계속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붙으려고 하고 이제 이러는 거죠. 그래서 불안 수준이 감소되면 자율성이 증가해요. 당연히 그렇겠죠. 내 눈앞에 없어도 괜찮으니까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딸이 엄마 나 오늘 친구들하고 한잔 할 거야. 그런데 내가 그래도 11시까지는 가려고 내가 노력할게 엄마. 그냥 너무 걱정하지 마. 이러고 끊었어요. 근데 11시 반이 돼도 딸이 안 와. 네. 근데 불안 수준이 낮은 엄마는 네. 뭐야? 남자 있나? 남자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얘가 오래 있는 애가 아니잖아. 문 잠궈. 아니 아예 오늘 안 들어왔으면 좋겠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불안 수준이 낮은 거고 불안 수준이 높은 엄마는 지하철역으로 가는 거죠. 너무 불안해져.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불안 수준이 감소할 때 자율성이 증가하고 불안 수준이 높을 때 딸들이 동염해지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 각자 움직이고 각자 살고 하면은 가족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항상 일치감, 같이 모이는 거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가 나는 엄마의 아바타였구나를 알게 됐다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또 중요하겠죠. 첫 번째, 내가 아바타였다는 것을 그냥 인정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정말 아바타였다 생각이 드시면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일단 하늘 한번 보시면서 아바타였어. 자기 말로 자기가 들을 수 있게. 그래서 수고했어. 아바타로 사느냐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인정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바타 역할을 이제부터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데 주의하실 점. 우리가 원가족과의 관계, 그러니까 태어나서 같이 살았던 엄마 아빠의 관계에서의 그 개선은 단도직입적으로 하면 참 위험해요.
왜냐면 살아온 역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요. 단도직입적으로 무 자르듯이 자른다고 관계가 해결되는 거는 좀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단도직입적인 것보다는 조금 이제 우회적인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엄마, 내가 오늘 강의를 들었거든? 아바타야, 아바타. 낮은 자존감, 무력감, 분노.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냉면, 나 이거 냉면 엄마, 나랑 다시 냉면 먹어 생각하지 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간 돌려서 얘기해야 돼. 원가족하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세요. 엄마, 잠깐만, 내가 진짜 할 얘기가 있어. 식초 넣으면 안 돼. 내가 약간의 병 같은 게 있어. 깊은 병은 아니고 진짜 되게 간단한 병인데 뭐 죽고 이런 거 전혀 아니야. 그냥 엄마가 식초만 안 넣으면 되는 거야.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돼. 그냥 식초만 안 넣으면 돼. 야, 이게 진짜 쉬운 건 아니다. 와. 쉽지 않다. 그럼 엄마가 뭔지 모를 때 더 불안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엄마가 아무 거에도 식초 안 넣어. 야, 그거 쫄면 식초 넣으면 안 돼. 제 식초 주지 마. 그래서 이렇게 약간 우회적으로 좀 빠져나가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너무나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부모님과의 대항은 결과가 그렇게 좋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우리가 내 딸을 아바타로 만들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주의를 해주시면 돼요. 이것만 안 해주시면 되는데 딸들은 이제 엄마들이 하는 많은 말 속에서 세계관들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때 딱 이것만 분간해 주세요. 내가 딸들에게 많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해 라고 하는 보통 권유하는 말이나 혹은 강요하는 말 중에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인가? 아니면 취향의 문제인가? 항시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렵다, 어려워. 근데 이렇게 또 얘기하면은 이제 나중에 약간 이런 부작용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뭐지? 말을 못 하겠는데? 말을 못 하겠는데? 네,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건 편안하게 이야기하세요. 편안하게 다 얘기하신 다음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이 말만 꼭 끝에 붙여주세요. 여기까지 엄마의 생각이었고 와. 결정은 생각은 너가 너의 생각을 하면 돼까지만 붙여주면은 거기서 아바타가 이제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안 하기 때문에 딸들은 그 말에 저항하면은 좀 나쁜 딸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 생긴 거죠. 혹시 이런 말 좀 어디서 많이 듣던 말 혹은 하던 말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이게 다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내가 아니면 너를 감당할 수 있겠어? 나니까. 그러니까 네가 무시를 당하지. 아니, 네가 왜 무시당하는지를 너는 몰라? 나를 사랑하는데 이 정도도 못 해줘? 이 정도도 못 참아? 이 정도도 못 해주면서 나를 사랑한다는 거야? 그런 옷차림 싫다고 했잖아. 그거 입지 마. 그렇게 입고 다니지 말라고. 이게 다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이거 무슨 말이냐면 한국 데이트폭력연구소에서 데이트폭력 언어를 모아놓은 거야. 와. 자, 근데 이런 비슷한 말 모녀 사이에서도 왔다 갔다 하는 말들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왜 우리가 가스라이팅 하면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 없으면 어떡하겠니, 넌 틀리고 엄마가 맞아, 이런 류의 말이 결국 가스라이팅이 되는 건 그 남자들도 가끔 이런 가스라이팅을 배우자한테 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 자꾸 뭐 몸매나 외모 비하하고 막 이런 왜 웃으시죠? 아니, 그런 선배들을 많이 봐서. 진짜요? 게 있죠. 많아요. 근데 그거 연구해보면 그 답이 한결같잖아요. 아내가 자기를 버릴까 봐 두려워서. 그러니까 밖에 나가봐도 안 된다. 나만 봐라. 저는 이런 엄마들의 결과적인 가스라이팅이 딸아, 날 절대 떠나면 안 돼. 약간 그런. 딸아, 나 절대 버리지 마. 이렇게 들려요. 이게 또 참 다 사랑이 너무 넘치고 걱정이 많다 보니까 또 이제 그 화법에서도 우리가 좀 선을 넘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혹시 이런 것들을 좀 자녀에게 좀 하진 않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이것 봐. 너 이렇게 허둥지둥 나갈 줄 알았어.
엄마가 늦게 자지 말랬지. 맨날 듣는데. 스트레스야 벌써.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화법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와, 오늘 잠이 부족해서 피곤하겠네. 오늘 하루 지내보고 컨디션을 봐. 그냥 또 이런 말 있죠. 엄마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이거 이런 실수, 말실수 하세요. 하시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거 곤란하죠. 어떻게 해요? 이거? 부모는 원래 힘들지. 근데 그게 어른의 삶이고 엄마는 어른이니까 충분히 이 삶을 감당할 수 있어. 너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얘기해줘야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말. 네가 뭘 한다고 그래. 그냥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 저는 옛날에 그런 말 되게 많이 들었어요. 국으로 있어라. 국으로 있어요? 국으로 있어. 옛날 할머니들이 되게 많이. 국으로 있어, 그게 뭐예요? 네, 가만히 있으라고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가만히 있어. 이런 국으로 말도 있어. 할머니들이 되게 많이 쓰던 말 이런 거야. 그럼 이럴 때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 이런 말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엄마 생각은 이래. 하지만 결국에 옳고 그름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너가 선택해. 이렇게 바꿔요. 특정은 뭘까요? 항상 자녀가 능동적이고 주인이 되는 상황으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엄마가 원해서가 아니라 이 선택의 주인도 너, 이 시간의 주인도 너, 이 모든 것의 주체는 너. 그게 되게 중요한 차이예요. 혹시 엄마랑 그 대화하시다가 앞뒤가 안 맞다, 막 이렇게 느껴지신 적 있어요?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엄마 생신이셨는데 저도 이제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이제 바쁘기도 하고 또 이제 엄마가 먼저 나 너무 바쁘니까 약속이 너무 많다고 모임마다 다 만나야 되고 시간 없으니까 그냥 이번 생일은 그냥 넘어가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잘 됐다, 나도 바쁜데 똑같다. 그래서 용돈만 좀 챙겨드릴까 이러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제 딸이 엄마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당연히 먹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게 좀 그런가 이러고서 이제 엄마한테 밥을 먹자고 이제 했어요. 근데 정말 화려하게 나오셨더라고요. 반지, 목걸이 뭐 이렇게 다 하시고 귀여우시네. 사진 찍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 보면서 그냥 넘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38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온갖 눈치와 핍박과 언제 저녁에 기집애 시집을 갈 거니 막 맨날 이런, 넌 진짜 주말에 만날 남자도 없니? 결혼을 막상 딱 하고 난 그날 밤 결혼식장에서 끝나고 집에 가서 아빠한테 그냥 데리고 살 걸 그랬어. 괜히 시집 보냈어. 이런 얘기를 하시고 지금도 가끔 오시면 엄마 친구 딸, 거기 결혼 안 한 친구 그 딸이 있잖아. 맨날 같이 둘이 해외여행 다니더라. 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뭐 이혼해? 다시? 어쩌라고. 내가 그렇게 안 갈 때는 그렇게 가라고 그래놓고 갔더니 또 아쉽다고. 하고 나니까 또 아쉬워하시고 그런. 맞아요. 상대방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가장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이 4개 중에 한 개가 있어요. 자, 1번 지적 능력이고요. 2번은 출생 순위는 몇 남 몇째 중 몇째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3번 경제적인 안정, 4번 그날의 기분이에요. 우리 한번 볼게요. 자, 1번 지적 능력. 네, 2번 출생 순위. 네, 3번 경제적인 안정. 네, 4번 그날의 기분. 기분 안 좋으면 큰일 나죠. 네, 그래요. 어디를 가나 다 그날의 기분이 압도적으로 다 손을 되게 많이 드시는데요. 정답은 2번이에요. 출생순이에요. 몇 남 몇째로 태어나서 성장했는가가 매일매일 반복해서 만나는 사람과의 의사표현, 어떤 그 힘의 균형 이런 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한테 어떤 어머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막 되게 약간 격분하신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딸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니 띠동갑을 데려왔어. 아니 이렇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결혼을 해도 돼요? 네, 해도 됩니다. 자, 12살 차이 어떤 의미인가요? 출생 신고 시간 차 12년. 그거 외에는 별 다른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12살 차이가 나요. 그런데 여자가 3남매 중에 장녀고 남자가 3남매 중에서 막내예요. 이 두 사람이 결합을 했어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누가 더 역할, 기능, 결정 이런 것들 더 많이 하게 될 가능성이 왜 많을까요?
그렇죠. 12살이 어리지만은 장녀로 살아온 여성이에요. 이게 출생순위과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에요. 자, 형제 관계 어떻게 되세요? 우리 강성주 씨는? 3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3남 중에 막내. 저는 혼자예요. 혼자? 아, 네, 외로? 그러니까 막내기도 하고 뭐 장녀기도 막내이기도 하고 혼자. 첫째이기도 한 혼자. 네. 전 둘째인데 오빠, 남동생 이렇게. 저만 혼자 여자예요. 저는 띠동갑 형이 있습니다. 늦둥이에요? 네. 정말 좋으시겠다. 자, 첫째.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우리 방석행분들 첫째. 이렇게 성실하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예, 첫째들은요, 기본적으로요,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고요, 걱정이 많고, 통제하려는 속성이 있고, 성실하고요, 긴장을 많이 하고, 모든 출생순위 중에서 가장 외로움을 많이 느껴요. 근데 개인의 이력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야, 너 첫째라 그렇구나. 이런 막내 같으니라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아주 좁은 프레임에 가둬가지고 이렇게 내 편의대로 재단하면 안 되고요. 보편적인 특성이에요. 그러면 첫째들은요, 왜 책임감이 강할까요? 첫째로 태어났다고 해서 원래 다 책임감이 강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원래. 그쵸? 근데 왜 강해졌냐면 엄마가 개발시켜줬죠. 엄마가 어렸을 때 동생을 맡겼어요. 맡기면서 뭐라 그래요? 정신 똑바로 차려. 동생 손 꾹 붙잡고 있어. 엄마가 없으면 네가 엄마야. 막 이러죠. 진짜 되게 말도 안 되는 말을 막 하죠. 그리고 엄마가 막 설거지하면서 뭐라 그래요? 애기 입에 구슬 못 넣게 잘 보고 있어. 이러죠. 나도 입에 구슬을 이미 넣고 있는데 나도 극복하지 못한 문제를 엄마가 나한테 막 요구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 힘들죠? 그래서 통제를 배웠어요. 그리고 걱정이 되게 많아요. 부모님의 걱정, 가정의 걱정, 대소사, 부모님이 아픈 거, 집에 돈이 좀 모자란 거, 막 이런 걱정 다 자기 걱정으로 흡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첫째들이 인간관계에서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지점 중에 하나는 제 개인적으로 관찰해 본 바 통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째들은 본인이 의식하지 않지만 어떤 신념이 좀 있으시냐면 내가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믿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일했던 분 중에 정말 전형적인 첫째의 특성을 보이는 분이 있었어요. 같이 밥을 먹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비벼 먹으라는 거예요. 비벼 먹어. 아, 괜찮아요. 전 별로. 비벼 먹어. 음식물 쓰레기가 3조야. 막 이래요.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 레이어드 스카프 있잖아요, 여자들. 근데 그런 거 제가 이렇게 한 번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제가 한 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못 보시는 거예요. 2번 돌려. 아, 괜찮아요. 원래 디자인이 그게 아니야. 제일 예쁜 거는 2번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막 쪽매줘요. 제 막 마음이 막 쪽매시는 것 같고 막 이래요. 그래서 원래 부부 갈등도요, 첫째하고 첫째끼리 결혼하면 통제가 만나기 때문에 부부 갈등이 되게 높아요. 어머니 칠순잔치 어디서 할까? 호텔에서 밥 먹을까? 아니 뭐 요즘에 밥 못 먹고 사는 사람 있어? 여행이나 한번 가자. 가족여행. 아니 인공관절 넣으신 지가 얼마나 됐다고 여행을 가. 응급실로 가시려고 그래. 이때 동서도 첫째다.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죠. 해외여행은 어때요? 이러면서 이제 각자가 이제 내는 이 통제 지점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동생이 되게 많았던 첫째들은 자녀를 많이 낳으면 갈등이 많이 해소돼요. 자녀들을 돌보면서 에너지가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되죠. 자, 그럼 우리 둘째, 셋째 가운데 끼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위도 있고 아래도 있어요. 이런 분들, 우리 옆자리 분께서 좀 이렇게 사랑 가득 담은 시선으로 한번 바라봐 주세요. 우리 나은 씨, 정체성의 혼란이 기본이에요. 원래 기염받는 막내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동생이 생겼어요. 엄청난 적수가 갑자기 생겼는데 안 가요. 계속 살아요. 계속 또 있고 눈 뜨면 또 있고 자고 나도 또 있고. 그래서 정체성 혼란이 이제 기본이죠. 우리 놀이동산 한번 가보시면 한번 관찰해 보세요. 아이 셋 온 집은요, 첫째는 아빠가 손잡고 가고요, 막내는 엄마가 아기 띠하고 가고요, 둘째나 셋째는 고모나 이모가 오지 않는 한 미키마우스 머리띠까지는 얻어서 했지만 누구의 보폭에 맞춰야 될지 알 수 없는 방황을 계속해요. 이게 그냥 인생 여정이라고 보면 돼요. 생각해보세요. 동생 한 2살, 3살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갑자기 어떻게 사랑받을 수 있지? 이 집에서 나는 중요한 존재인가? 아기가 엄청 많이 고민해요. 그래서 언니를 관찰해보죠. 언니가 이렇게 하니까 사랑을 받아요.
그래서 언니를 따라했어요. 하여튼 역량이 부족해요. 그래서 엄마한테 뻘짓하지 말라고 혼이 났어요. 그래서 노선을 접고 동생을 관찰해 보았어요. 동생이 이렇게 하니까 사랑을 받고 엄마 아빠가 너무 예쁘대요. 그래서 동생을 따라했거든요. 그랬더니 애기짓 하지 말라고 혼이 났어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사랑받을 수 있는가? 정말 고독한 고민이에요. 둘째, 셋째들은 정말 이런 고독한 고민을 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 구도에 민감하고요. 하지만 선택지가 별로 없었어요. 언니 거 물려받았고 애기니까 양보해. 이렇게 되면서 독립성은 또 약간 결여되는 특성을 보일 수 있죠. 이게 굉장히 두 가지가 안 어울리잖아요. 경쟁적이면 독립이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있어요. 그리고 불공평에 아주 민감해요. 우리가 회사에서도 같이 생활할 때 후배들이나 신입들 중에서 갑자기 급격하게 컴플레인 걸 수 있어요. 아니 지난번에 제가 먼저 휴가 가는데 이번에 먼저 휴가 가는 거예요? 갑자기 확 얘기할 수 있어요. 막 눈을 막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은 막 저희들이 막 씨 요즘 애들은 할 말을 다 하고 살아. 사장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되니까 이 사장님 오셨어요?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약간 애정 어린 시스러운 이유로 혹시 너 둘째니? 물어봐 주시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뭐가 그렇게 불공평하다고 느껴졌니? 이렇게 한번 물어봐주는 질문이 필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자녀가 셋인 분들은요. 가운데 아이는 특별히 더 잘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는 그렇게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스페셜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걔만 따로 불러서 짜장면 사줘야 돼요. 탕수육. 너만 사주는 거야. 해야 돼요. 그리고 걔만 5만 원 줘야지 돼요. 너만 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걔가 스페셜하게 받아야 공평하다고 느껴요. 집에 가서 막 이렇게 실실 웃죠. 막 이러면 언니가 너 왜 그래? 그럼 아니야. 이러면서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니네가 모르는 특별한 게 나한테는 있다. 이래야지 공평하다고 느껴요. 자, 그다음에 우리 막내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막내? 네, 막내도 많으시네요. 막내들은 되게 귀엽게 생겼다 그래요. 저도 귀엽죠? 막내들은 이제 이런 특성을 가져요. 아주 편안한 양육을 경험했고요. 존재 자체로 사랑받았고 하지만 약간 결정할 때 어려움을 가질 수 있어요. 첫째가 8살까지 한글을 몰라면 어떻게 되죠? 엄마가 거의 반 미쳐요. 앉아. 이 동네에서 글자 못 쓰는 애 너밖에 없어. 너 그러니까 자꾸만 새우깡 못 집어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만 이제 엄마가 혼나요. 자, 그런데 막내가 8살까지 한글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죠?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얘는 아직도 한글을 모른다? 너무 귀엽죠? 똑같은 엄마, 똑같은 상황인데 사람이 달라지죠. 첫째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딱 기준점이 높았다가 막내에겐 굉장히 이렇게 유들유들해지게 되죠. 하지만 이제 스스로 결정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결정할 때 어려워서요. 막내들은 뭐 이렇게 의사결정할 때 되게 많이 물어봐요. 막 계속 전화해서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결혼할지 말지 또 물어보고 헤어질지 말지 또 물어보고 이제 많이 이렇게 물어보는 특성이 있어요. 자, 마지막 외동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억울한 게 외동이에요. 외동은 이기적이다라는 편견이죠. 정말 근거가 없어요. 외동은 그냥 딱 단순히 외동으로서의 출생 순위의 특성만 가져요. 저도 아이가 하나인데요.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누가 이렇게 아기가 어떻게 되세요? 네, 하나예요. 못 써. 막 이래요. 뭐 이렇게 어디에 못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밑도 끝도 없이 못 써. 뭐 외로워서 못 써, 뭐해서 못 써,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편견이에요. 외동들은요 가장 관계에 여유로운 사람들이에요. 인생은 혼자 왔다 혼자 간다는 것을 체감으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관계에 휘말리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여유롭고요. 단 친밀한 관계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눈을 뜨고 태어난 순간부터 어른하고만 살았어요. 또래 집단하고는 요즘에야 어린이집에 일찍 가지만 저 때만 해도 어린이집 안 갔잖아요. 저희 딸 유치원 1년 다니면 잘 다녔다고요. 7살 때 들어갔고 8살 때 입학했어요. 그러면 7년 동안 어른들하고 사는 거잖아요. 저희 또래는.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에서 항상 거리감이 있어요. 근데 그 거리감이 있는 거를 막 히키코모리 같다거나 막 이기적이라거나 지 생각밖에 못한다 이런 식으로 편견을 가지면은 앞으로 외동하고 섞일 때 진짜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동은 학업 성취도가 가장 높아요. 그래서 저희 애기도 이제 남자인데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엄마가 말을 많이 하니까 얘가 말을 잘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집에서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 애기한테 한번 작년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약간 장난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무슨 결혼식 사진 보면서 엄마 결혼식 사진에 네가 없네? 어디 갔었어? 이럴 수 있는 거야? 왜 내 결혼식에 안 온 거야? 제가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약간 딴지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애기가 그때 8살이었는데 색종이로 막 이렇게 적고 있다가 한숨을 쉬더니 저를 딱 보면서 원래 엉뚱한 거야? 아니면 엉뚱하고 싶어서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야? 대답했어요. 네.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안 맞는 사람 있죠. 쟤랑은 진짜 너무 안 맞아. 쟤는 정말 도대체 왜 저래? 야, 우리는 상극이야. 막 이랬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정보를 가지시면은 아는 것만으로도 그냥 편안해져요. 아, 그래서 안 맞았구나. 이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지수가 쫙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넓은 프레임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공존하고 이해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우리의 관계에도 영향을 주는 이런 생애 주기 측면에서 서로 가족을 좀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엄마, 사춘기 딸, 사춘기와 갱년기의 만남은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이 급격한 호르몬의 이 불안정에 나오는 이 감정의 격변은 거기에 이 감정 표현 못하는 아버지가 들어간다?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빠가 자꾸 산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 밖에는 갈 곳이 없어요. 이럴 때 야, 진짜 너 갈수록 이상해져. 당신은 왜 어린애였고 애를 받아주지도 못해? 넌 엄마한테 왜 이렇게 버릇없게 그러네? 이러면 이제 가족 갈등이 굉장히 증폭되겠죠. 그거 아니고 그냥 사춘기와 갱년기의 만남이에요. 그냥 그 시간을 잘 사내를 계속 잘 가시면서 잘 지나가시면은 이제 다시 평화의 시대가 돌아오죠. 이런 식으로 서로 간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때 좀 갈등이 잦아들 수 있어요. 우리 나르샤 씨랑 그 고나은 씨는 어머니께서 갱년기를 지나실 타이밍이죠. 어떠셨어요? 지나셨죠. 근데 저는 어쩌면 엄마가 갱년기였다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제가 지나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갱년기를 겪어본 게 아니니까 아, 우리 엄마는 되게 편하게 잘 지나간 것 같아라고 착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어쩌면 그 시간에 엄마는 되게 혼자서 외로웠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나중에 해봤어요. 그러셨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좀 어려움들을 잘 넘고 또 넘어서서 서로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서로 간에 서로가 컨텐츠가 되어드리라는 얘기예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들이 한 5명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정말 인생의 모든 비밀 다 알고 모든 흑역사 다 알고 그다음에 싸이월드 다 폐쇄해야 되고 이제 이런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과의 추억을 제가 되짚어 봤을 때 제가 한 20살 때쯤 이제 그 친구들하고 이제 다 같은 동네에 살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집 바로 앞에 세탁소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세탁소에 그 커피 자판기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커피 자판기가 무려 커피가 얼마였냐면 400원이었어요. 거의 23년 전이잖아요. 그럼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근데 왜 400원이었냐면 우유랑 커피가 따로 나왔어요. 그리고 무려 스틱이 따로 딱 나왔어요. 그 스틱이 딱 나오는 쾌감 때문에 우리가 400원을 이제 맨날 넣으면서 이제 그 고급 커피를 이제 마셨어요. 그 세탁소 앞에 시멘트 턱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앉아가지고 서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였어요. 우리 집 어려운 얘기, 엄마 아빠 사이 안 좋은 얘기, 어젯밤에도 뭐 싸우셨던 얘기, 좋아하는 오빠 얘기, 그래서 그 오빠랑 네 오빠랑 겹치는구나 뭐 이런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막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냥 400원짜리 커피 마시고 시멘트 바닥에 앉아서 1시간, 2시간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화려한 것도 아니었고 되게 비싼 커피도 아니었지만 그때의 만남들이 굉장히 지금도 더 애틋하고 우리 그때 너무 좋았지, 너무 재밌었지, 그리고 그때 그런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지금도 만날 수 있는 이유는 아마 그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진정한 컨텐츠가 되어 주었기 때문이죠. 너와 나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만나면 소비해요. 시간을 소비하고, 그 다음에 음식, 고기를 소비하고, 술을 소비하고, 그 다음에 섹스를 소비하죠. 그런데 서로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너와 나 자체는 소비하지 않고 우리가 소유한 것들, 기타 등등의 것들을 소비하죠. 근데 진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너와 나,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계에서 굉장히 의미 있고 진정한 관계를 맺고 싶다면 반드시 3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해야지 돼요. 첫 번째는 히스토리예요.
인생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그냥 아주 러프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나는 4살 때 미끄럼틀에서 떨어져서 여기 찢어졌다 뭐 이런 얘기. 나는 그다음 떡볶이 매운 거 좋아해. 우리 집은 시장이었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상대방이 다녔던 학교 어렸을 때 다녔던 학교 같이 가는 거죠. 이런 거 되게 재밌는 데이트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패밀리예요. 가족에 대한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그냥 러프하게. 우리 집은 아빠는 여자 좋아하고 그다음에 엄마는 돈 좋아하고 할머니는 오빠 좋아해. 우리 집은 삼촌이 있고 우리는 별로 말 없고 그냥 뭐 별로 사이가 좋은 것 같진 않아. 뭐 그냥 그 정도?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러프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슈예요. 이슈는 뭐냐면 패밀리와 히스토리의 진실이죠. 우리 집의 비밀. 내가 말하기 어려운 것. 우리 집 남아선호사상 너무 심해서 나 중학교 2학년 때 가출했던 거, 그리고 그때 그 오빠 만난 거, 거기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어떤 이슈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이슈는 만난 지 최소한 6개월 정도 지나서 굉장히 관계가 어느 정도 돈독해졌을 때 풀어야지 돼요. 어떤 여자가 가지고 있는 플롯이 이거라고 쳐요. 나는 집이 5살 때 망했다. 10살까지 태백에서 살았다. 엄마는 1년에 한 번씩 왔다. 할머니가 나를 키웠다. 내 친구는 걔 독구밖에 없었다. 이게 어떤 여자가 가진 플롯이라고 쳤을 때 만약에 이 여자가 만난 지 딱 얼마 안 됐을 때 안녕하세요. 집이 5살 때 망했고요. 태백에서 10살까지 살았고 할머니가 저 키웠고 엄마가 한 1년에 한 번씩 오셨고 제 친구는 걔 독구밖에 없었어요. 느낌이 어때요? 조금 내가 감당하기엔 좀 뭔가 어려운 그 기운이 있어. 그런데 이제 한 6개월쯤 지나서 철수가 야, 은희야 우리 이제 정말 진지한 만남을 가져보자 이러고 막 커플링 가져왔어요. 그날 커플링을 보면서 이거 보니까 생각난다 이러면서 사실은 나 5살에 집이 망해서 10살까지 태백에 있었고 할머니가 나 키웠고 엄마는 1년에 한 번씩 왔고 나는 걔 독구밖에 없었어 라고 그 타이밍에 얘기를 한다면 철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독구는 어디 있니? 독구 어디 있어? 데리고 오자. 독구까지 애정을 이제 가지게 되죠. 그래서 관계에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풀어가는 거 되게 중요한데요. 혹시 자기가 지금 맺고 있는 오랜 연인이나 부부끼리도 서로에게 마음으로 들어가는 정확한 지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서로에게 지도를 잘 그려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자, 여러분에게도 어떤 훌륭한 어른, 훌륭한 성인에 대한 이미지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어떠세요? 우리 상중 철수님은 훌륭한 어른 하면은 어떤 이미지, 어떤 단어 떠오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훌륭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성공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실패한 사람은 훌륭하다라고들 잘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바로 떠오르는 말은 성공한이 떠오릅니다. 네, 사회적으로 성공한. 네, 또 어떠세요? 현명한. 현명한. 많이 못 봤다. 많이 못 봤다. 창의적이에요. 네. 정의로운. 정의로운. 믿음직한. 믿음직한. 네. 여러분도 떠오르는 말이죠. 뭐 독립적인, 합리적인, 스마트한, 뭐 현명한 이런 거고요. 뭐 예를 들어 뭐 치대는, 눈물이 많은, 뭔가 유약한, 뭔가 약간 우유부단한 이런 이미지는 잘 우리가 떠올리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가 훌륭하다고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성인은 나에게 위로가 되나요? 내 인생의 중요한 슬픔의 순간에 내가 필요한 사람인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성인의 이미지는 대부분 서양 발달 이론에 근거한 거죠. 서양의 남성 학자들 중심으로 왔던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잘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굳건하고 항상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자기 분리가 확실하고 독립적인 것만이 꼭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위로의 어떤 관계는 아니거든요. 서로 기댈 수 있는 능력도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타인이 아파했을 때 해결을 해주지 않아도 그냥 같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고요. 그다음에 너무나 거리감 없이 들어가는 거는 문제겠지만 적당히 치댈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관계가 굉장히 필요하죠. 근데 그 관계라는 게 언제나 명료하게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혹시 스스로 타인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생각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치댈까? 나 왜 이렇게 눈물이 많지? 나는 왜 이렇게 뭔가 독립적이지 못할까에 대해서 자책할 필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적당히 치대는 관계에서 치유는 시작된다는 거죠. 일방적인 말, 내 감정 표현을 소통이라고 만약에 생각해 왔다면 상대방과 부정적인 감정도 불편해도 잘 다루고 또 우리가 지배적인 이미지를 벗어나서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을 꺼내고 그렇게 관계들을 좀 적극적으로 맺어갈 수 있다면 우리에게 조금 더 의미 있는 관계들이 더 오랫동안 잘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관계가 조금 더 나은 자기 표현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